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어젯밤 미미했었던 반등의 의미와 또 4월 2일 상호관세 이후에 코인과 주식의 방향성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 추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반등이냐, 뭐 경축할 일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상황이 매우 안 좋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일단 주식 시장에서는요. 트리플 위칭 데이라고 해서 만기 3개가 겹치는 굉장히 이 변동성이 큰 날로 시작을 했었고요. 또 트럼프가 관세를 또 언급을 했었는데 재밌는 건 관세 언급한 이후로 최초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주식이나 코인이 소폭이나마 오른 날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막판에 이제 뭐 만회를 하는 모습. 그래서 약간 뭐 플러스라 이걸 사실 반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관세 언급 이후로 처음 올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 마법의 단어를 하나 썼기 때문인데요. 이거 제롬 파월이 굉장히 잘하는 건데 관세의 유연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 상호 관세 그대로 가겠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했던 말과 내용상으로는 틀린 말이 없는데 유연성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시장은 부드럽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야, 뭐 제롬 파월에게 배웠나 봅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관세 예외를 나한테 물어보지만 한 명 해주면 다 해줘야 되니까 다 주는 거 없다. 상호관세 그대로 간다. 이것도 그냥 과거 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고요. 중국 뭐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할 것이다. 실제로 이 2명의 생일이 6월 중순이었잖아요. 그래서 둘이가 모일지 안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화는 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역시 원론적인 얘기. 중국만 지금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좋은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 마법의 단어 하나로 소폭 반등을 했던 최초의 날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아직도 언론들은요. 4월 2일은 둠스데이다. 뭐 안 좋은 쪽으로 운명의 날, D-Day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대다수의 언론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낙관론자들이 비관으로 돌아섰잖아요. 최근에.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은 유연성, 뭐 이런 단어가 뭐 이제 좀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 것인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긴 있다. 비록 적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확실한 거는요. 미국 주식이든 코인이든 떠난 자가 훨씬 많다. 이거는 저는 팩트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먹을 게 아직도 있다가 아니라 저는 지금 사시면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거. 그럼 4월 2일 이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잖아요. 아시겠지만 4월 2일은 상호 관세를 때리는 전쟁으로 치면요. 전쟁 시작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 예비 단계고요. 리허설 단계입니다. 뭐 주고받고 뭐 상호 협상하자 그러고 지금 유연성이란 말이 결국 선물 주고받고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4월 2일은 전쟁 시작일인데 그 이후엔 어떻게 될지를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이제 의미는 그 중에 하나가 빼따꼼뿔리라고 제가 예전에 코스톨라니 얘기를 하면서 썼던 단어죠. 그 뜻은 선반영이다라는 거죠. 이걸 왜 좀 귀 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냐면 이분은 아시겠지만 뭐 전설적 투자자고 80년을 투자를 해 왔는데 그럼에도 수많은 빼따꼼뿔리를 겪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법칙처럼 이제 책에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투자자의 격언이니까 한번 들어보고 과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관세 전쟁도 전쟁이지만 진짜 전쟁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계 2차 대전.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를 쳐들어가면서 2차 대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쳐들어간다는 막 소문이 무성하게 퍼지고 이 공격하기 전에는 뭐 유럽 증시다 어디다 다 정말 폭락의 폭락을 거듭했었겠죠. 공포감이 어마어마했는데 하나 재밌는 건 진짜 공격을 들어가는 순간 공격 직후에는 유럽 증시가 급반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장난도 아니고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러면 설사 이 주식을 샀다고 해도 내가 이걸 수익을 거둘 수 있나? 받을 수 있나? 왜냐하면 예전에 컴퓨터 시대도 아니에요. 그냥 이 유럽 증권
시장 문 닫으면 끝이고 은행들 뭐 부도 나버리면 끝이었던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 급상승분을 누렸다는 거죠. 최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에만 반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서 이제 한번 찾아본 건데 22년 초 우리 어떤 시대였는지 기억나실까요? 21년도에 정말 불장의 쇼를 만끽하고 나서 인플레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야, 금리 빨리 올려야겠는데 심지어 최초로 올린 날 아마 3월 15일 FOMC 회의 때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공포였습니다. 이거 올린 이후로 계속 빅 스텝, 자이언 스텝 나오면서 22년도 전체가 거의 뭐 폭락하는 해로 기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암울했던 때, 그러니까 빨리 나 금리 인상해, 그리고 처음 할 거야 하니까 엄청난 공포감이 급습을 했을 때가 22년 초였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던 22년도 3월 제가 15일경으로 기억하거든요. 이때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0.25%부터 올렸거든요. 이거를 발표하는 순간 주식이나 코인이나 오히려 반등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22년도는 크립토로 치면 겨울이었고요. 뭐 주식도 만만치 않게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크게 올랐다. 발표를 하는 순간 올랐어요. 이것도 제가 뒤에서 한번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역시 또 최근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전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나시나요? 22년도 2월 24일 정확하게 날짜가 이때 시작을 했어요. 이때도 그 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갈 것 같은데 침공할 것 같은데 뭐 과거에도 중국이 대만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포에 안 그래 이게 지금 거의 같은 시기거든요. 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전쟁도 난다고 하고 엄청난 폭락이 계속 이어졌었겠죠. 공격 전에는 큰 폭락이 일어났었는데 공격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크립토 겨울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희한하게도 반등이 나옵니다. 제가 비트코인으로 한번 22년도 차트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겨울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쭉 1년 내내 우하향하는 무시무시했던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크립토 가을이고요. 이때는 혹독했던 겨울의 초입부였습니다. 14년, 18년, 22년, 26년 뭐 크립토 겨울이 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22년 차트예요. 자, 이때가 22년이죠. 아까 2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때 전쟁이 터졌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 순간 말아 올립니다. 그쵸? 공격 시작하는 순간 이게 말아 올렸다가 플러스로 양봉이 마감된 거예요. 그 전까지 뭐 쭉 떨어지고 또 최근에도 쭉 떨어지고 하다가 들어가니까 선반영, 빼딱꿈뿔리 하면서 급반등이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 일주일도 안 되죠. 불과 5일 만에 올라갔던 게 4,258만 원짜리 비트코인이 5,482만 원까지 무려 29%가 오릅니다. 거의 정말 이 우하향 차트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게 29%면 어마어마한 뭐 상승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FOMC 회의 때 처음으로 금리 인상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요 말아 올리는 음봉 보이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요 날이더라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또 뭐 공포감이 심했겠죠. 근데 발표를 하는 순간 금리 올렸어 하는 순간 그냥 수직으로 또 올라가네요. 그냥 매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4,700만 원 정도 하던 게 5,700만 원까지 이때도 약 21%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작이 사실 더 많이 올랐고요. FOMC 금리 인상 발표 날 때도 21%나 올랐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이제 예상치 못한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떨어지긴 했는데 뭐 이건 뭐 돌발적인 상황이니까 예상은 할 수 없었겠죠. 근데 혹자는 이러실 수 있죠. 20%, 뭐 29% 가지고 그걸 올랐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시겠지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크립토 겨울 때 벌어진 일이니까 이 상승이 정말 엄청났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나타낸 건데요. 크립토 겨울, 이 시뻘건 게 밑으로 내려온 게 많을수록 크립토 겨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비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이 아니에요.
뭐 마이너스 90%, 뭐 마이너스 80 몇 프로, 뭐 마이너스 여기도 80 몇 프로. 근데 이거는 이제 20년도 팬데믹 때는 크립토 겨울은 아니었지만 엄청 떨어진 게 보이네요. 그리고 22년도에도 마이너스 한 78%까지 떨어진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최근의 하락은 뭐 해봤자 마이너스 20%, 30%도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알트코인은 좀 다르지 않냐 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다르죠. 크립토 가을 때 혹시 지금도 알트코인이 한 뭐 마이너스 70% 정도 겪고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크립토 겨울이 오잖아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 한번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요. 크립토 겨울에는 비트코인이 이 정도니까 알트코인은 정말 가루가 돼버려요. 한 1억 원 정도 넣으면요. 한 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저도 뭐 17년도에 많이 겪었었고 아무튼 크립토 겨울에서 그렇게 큰 반등이 나오는 빼따꼼뿔리의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네요. 자, 이거는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을 외치는 사람도 작게나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관론자들도 대부분 비관론자로 현재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영원한 강세론자죠. 톰리는 뭐 최근 기사예요. 미국 증시는 바닥을 이미 쳤다. 이제 트럼프 풋의 연준 풋으로 반등할 것이다. 이제 풋이란 말이요. 결국 풋옵션, 그러니까 올라간다. 이 반등을 찍고 이들 덕분에 올라간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톰리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좀 옛날과 상황이 지금은 다르긴 하지만 이번에도 주식시장은 관세에 대해서 18년과 유사하게 반응할 수 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일기 때는 17년도 그 첫 해에는 관세 전쟁 안 했어요. 18년, 19년에 했었고 아시겠지만 크립토 겨울에 해서 더 혹독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크립토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현재 조건은 당시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하다. 당연하겠죠. 크립토 가을과 겨울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세 우려 해소와 페드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트럼프 풋과 연준 풋이라는 시너지, 독특한 역학을 창출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럼프 풋은 무슨 얘기냐? 결국 대통령의 정책과 언행하니까 생각나네요. 아까 유연성이 중요한 단어다. 4월 2일 이후에는 바꿀 수 없으니까 뭐 협상하거나 선물 가져오려면 지금 가져와. 언행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게 무섭게 내몰아치다가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행보 역시 뭐 양적 긴축을 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번에 긍정적인 얘기가 조금씩 새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혹자는 이러실 수 있겠죠. 톱니 그 사람은 맨날 오른다고 하는 거 아니야? 걸러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크립토 겨울이 아니에요. 크립토 겨울에 비하면 현재는 수없이 많은 카드를 들고 있다, 증거를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 돈을 많이 푼다. 물론 이제 명분은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얼렁뚱땅 방위비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독일판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데 돈 찍기 플랜인 거죠. 지금 거의 800조 원에 되는 부양책을 사실상 확정을 합니다. 사실 독일은요, 이 돈 쓰는 거를 좀 아끼는 그런 국가로 유명한데 지금 법을 바꿔서라도 엄청 돈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유럽 식구들도요, 이거 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이 친구들이 갑자기 돈을 풀어댄다?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 빚이 많은 친구들이 야, 너네만 하면 우리도 지금 국채금리 너네 따라서 다 올라가 버린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요, 이 빚을 찍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선수를 쳐버리니까 국채금리가 유럽이 다 오르고 있다고 해요. 반대를 겪고 있음에도 나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 유동성이 올라가고 있는 게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관세가 오든 뭐 태풍이 오든지 간에 유동성의 시간표는 흘러가고 있더라. 그리고 백악관에 암호화폐 이제 자문위원회 보호 하인스라는 분이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나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금 인증서를 재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금을 시가대로 평가를 하면요.
재무부 잔고가 엄청나게 뻥튀기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금을 물론 팔 수도 있는데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걸 재평가한다. 아, 우리 재산 많네. 뭐 담보대출을 하든 이걸로 해서 돈을 빌리든 이걸로써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뭐 하나의 카드로서 좀 아껴놓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4월 2일 전까지 굉장히 일정이 빠르게 정말 급하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 법안마저도 공교롭게도 상호관세 날이더라고요. 4월 2일날 스테이블 코인 법안 검토를 하원에서 일단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원 갔다가 이제 뭐 상원 올라갔다가 대통령한테 올라가겠죠.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암호화폐 산업의 최우선 순위 과제다. 이거 말고도 정말 수많은 카드가 상승의 증거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 다들 뭐 떨어진다가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러나 에버코어라는 한 투자은행이 이런 이제 상호관세 관련된 예상을 했다고 해요. 정책은 강경할 것이지만 최소한의 로드맵은 제시를 해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책의 최고 수위가 서서히 가시화가 되면서 예전에 무서웠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커지고 번질지 모르니까 무서웠던 건데 구체화가 점점 되네. 아, 이제 공포감이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D-Day가 오고 있구나. 이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서 상호관세는 10개에서 15개 주요 교역국에 초점이 맞춰진다. 더티 15이라고 해서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관세를 많이 때릴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협상을 통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짧은 기간이 주어질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유연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뒤로는 더 이상 뭐 관세 고정될 거야. 오려면 빨리 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4월 2일에는 완화 조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 점차 감세 정책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요, 국채를 무제한으로 찍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국채를 무제한으로 찍기 위해서 그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잘 안 해주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 날이 넘어가면서 뭐 물론 좀 한두 번 또 덜컹거릴 수는 있겠지만 감세 정책, 뭐 유동성 정책, 금리나 약달러 요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 결국 투자는 4월 2일이 뭐 둠스데이냐 아니면 빼따꼼뿔리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결국 투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단기를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사실은 최근의 투심은 시즌 종료설이 나올 만큼 싸늘하게 식어 있고 또 알트코인과 미국 주식을 팔고 떠난 자들이 꽤 많은 건 팩트로 보입니다. 하나라도 더 줄 타이밍인지 아니면 남들처럼 불확실성이 거친 이후에 돌아오시든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